네, 이거 나가서 다시 또 찍느라고 앞에 조금 돌아가서 하겠습니다. 네, 어디서 끊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간으로 봐서는 아까 중간에 내가 저걸 봤을 이거 적기 시작할 때 저 중간에 봤을 땐 켜져 있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다시 시작할게요. 그 블록미술은 이제 처벌되느냐 안 되느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위험성이고요. 위험성이 있냐 없냐가 되고 그래서 이제 위험성을 판단하는 학설이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어디 가나 학설들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객관설하고 주관설로 나눠지고 객관설은 이게 이제 원래 나왔던 오리지널 객관설이고 이게 이제 주관설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간단하게 말하면 주관설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불미설한 게 주관설이라는 건 누굴 중심으로 보는 거지? 보통 이제 학설의 이름을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객관설이라는 건 보여지는 걸 중심으로 보는 거거든요. 주관설이라는 건 뭘 중심으로 보는 걸까요? 행위자의 내면을 중심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관설에 따르면 안 위험한 게 있을까요? 다 위험하지. 이거는 무조건 다 위험한 거예요. 주관설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독일 애들이 환각범, 미신범 이런 용어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주관설에 따르면 그런 것도 다 위험해 보이거든. 그렇지만 이거는 빼줘야 된다고 그런 개념이 환각범, 미신범 이런 개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주관설을 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관설을 취하는 독일의 입장에서 독일 판례가 주관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판례가 주관설이라는 건 불능미술을 웬만하면 다 처벌한다는 얘기죠. 독일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객관설은 행위 태양만을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아니 불능미술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걸 놓고서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판단하면 거의 다 안 위험하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 중간에 학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설을 순서대로 이 구객관설부터 다시 한번 보면 이 나머지 신객관설부터 주관설까지는 전부 다 행위 당시를 중심으로 봅니다. 행위 당시. 그다음에 객관설은 구객관설은 사후 판단이에요. 사후의 판단인데다가 객관설이라는 건 누굴 중심으로 보는 거라고요? 합리적인 제3자. 합리적인 제3자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객관설에 따르면 아까 제가 말한 나는 합리적인 제3자인가 봐. 내가 그랬잖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랬잖아요. 불능미수는. 저는 불능미수는 웬만하면 처벌하지 말고 다 병원으로 보내야 될 애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전봇대부 들고 싸우고 있는 애를 술 취해가지고 전봇대부 들고 싸우고 있는 애를 처벌하면 뭐 할 거야. 치료받게 하는 게 낫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객관설 쪽에 가까운 입장을 개인적으로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판단할 때 이 위험성을 판단할 때는 인식을 누굴 중심으로 인식을 해서 누굴 중심으로 판단할 거냐를 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제 이 학설들을 간략하게 말하고서 넘어가 볼게요. 신객관설은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신객관설은 인식 주체는 행위자입니다. 일단 행위자인데 행위자가 인식한 것을 다시 플러스 아까 제가 말한 합리적 제3자와 필터링을 해요. 자, 이런 겁니다. 자, 똑같이 시체가 있어요. 시체에다 총을 쏘는 거는 불능미수죠. 일단 자체가 어디에 해당하죠? 수단의 착오에 해당하죠. 수단의 착오에 해당하고 대상의 착오에 해당. 대상의 착오가 맞네요. 그렇죠? 얘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잘못 생각하니까 대상의 착오죠. 자, 대상의 착오인데 행위자가 제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행위자가 제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했으면 제3자가 볼 때 여기가 장례식장이야. 그럼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똑같이 죽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자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환자를 죽이러 얘가 갔어요. 그리고 총으로 쐈어요. 이랬을 때 이거는 행위자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합리적인 제3자가 보더라도 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 인식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3자가 합리적 제3자가 필터링을 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래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가 돼야만 얘가 인식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단 주체는 누구야? 이거는 합리적 제3자예요. 그러니까 합리적 제3자가 볼 때도 여기서 총을 쏘는 건 충분히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랑 이제 비슷하게 후상적 위험설은요. 그냥 행위자가 인식한 걸 기준으로 보고 합리적 제3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까 좀 전에 들은 예에서 병원에 장례식장에서 관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총을 쐈어. 이랬을 때 그냥 인식한 건 이걸로 끝이에요. 그럼 뭐야? 이 대상은 살아있는 사람이야. 살아있는 사람한테 총을 쏘는 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내가 인식한 걸 기준으로 합리적 제3자가 판단하는 거니까 그러면 좀 전에 관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총을 쐈을 때 추상적 위험설에 따르면 행위자가 인식한 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고 합리적 제3자가 얘가 인식한 걸 기초로 판단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총을 쐈으니까 위험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체적 위험설에 따르면 관 속에 들어있는 사람을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합리적 제3자가 보기에는 무슨 헛소리야. 장례식장에서
장례식 하고 있는 데다가 이게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한 건 말이 안 되고, 그럼 필터링을 하면 여기서는 합리적 제3자가 필터링을 해서 나가면 이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행위자가 인식한 걸 그대로 가져오는 게 추상적 염설이고, 그러니까 행위자가 인식한 걸 그대로 놓고 그 상황을 행위자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놓고 제3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설탕을 먹은 사람을 죽인다. 그럼 객관 이 사람이 이걸 설탕을 아는 거야. 이걸 설탕을 먹으면 사람이 죽는다 하고 설탕을 먹여. 자, 그거를 그대로 놓고 제3자가 판단하면 이건 위험해 안 위험해? 여기서도 당연히 안 위험하겠지. 판단하는 기준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행위자가 인식한다는 건 뭐냐면, 행위자가 현재 상황을 인식한다 이 말은 행위자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야. 전봇대를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그러면 이걸 뭐라고 생각하고 우선 판단하는 거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합리적 제3자가 여기에 껴 있으면 전봇대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때리네? 근데 합리적 제3자가 보기엔 저게 미친놈이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면 이거는 다 합리적 제3자 판단인데, 이거는 행위자가 여기 조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충설이라는 거예요. 행위자가 인식한 걸 기초로 해서 합리적 제3자가 한번 필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판단 기준은 합리적 제3자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주관설은 뭐라고 그랬죠? 주관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걸 기준으로 행위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뭐야? 그냥 다 위험하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로 내려갈수록 점점 위험성을 판단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가서 교재를 피시고 거기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부객관설은 인식과 판단을 모두 합리적인 제3자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데, 그것도 이거는 사후 판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잖아. 아까 이제 빈총 가지고 얘기할 때 빈총을 들고 사람을 쐈다 이랬을 때 행위자 입장에서 여기 이걸로 총을 쏘면, 이 총으로 쟤를 쏘면 쟤가 죽는다. 방아쇠를 당기면 죽는다 생각했지? 합리적 제3자 입장에서도 그치, 총으로 사람을 쏘는데, 근데 그러니까 판단할 때도 여기 총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가 합리적 제3자도 어렵다 이랬을 때, 그러면 총으로 사람을 쏜다라는 게 인식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리적 제3자가 볼 때 총으로 사람 쏘면 위험하지. 위험성이 있다고 나오겠죠. 여기도 행위자가 인식한 건 총알이 있는 총이다였으니까 당연히 합리적 제3자가 판단할 때 위험하고, 이거는 무조건 위험하고. 근데 부객관설로 가면 부객관설은 합리적 제3자가 사후에 판단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빈총인데 이게 빈총을 당겨서 총을 쏘네. 자, 빈총으로 사람을 쏘면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래서 이 부객관설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안 위험하다고 할 거면 여기 학설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럼 뭔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게 뭐가 조금이라도 있겠지.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절대적 불능과 상대적 불능으로 나눕니다. 절대적 불능과 상대적 불능. 근데 아까 제가 요 얘기하다가 저기 카메라 끊긴 것 같은데,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조금이라도 독성이 다 조금씩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독성이 나하고 특히 잘 안 맞는 것들이 나한테 알러지를 일으키고 아나필락시스도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땅콩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땅콩 먹으면 호흡이 가빠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그 호흡 가빠지는 게 알러지의 가장 극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약한 형태들은 어때요? 약간 두드러기 약간 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정도 독은 내 간이 그 독을 어느 정도 해독을 해주면 나한테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칩시다. 요 독을 요만큼만 먹여도 쟤는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요만큼 먹였어. 근데 이만큼 먹어서는 사람이 절대로 죽지 않아. 그랬을 때 이게 독이잖아요. 독이니까. 근데 요걸 많이 먹으면 제가 죽을 수도 있죠. 근데 설탕은 또 달라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아니, 설탕도 너무 많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죠. 물론 그렇지. 근데 이게 이제 절대적 불능과 상대적 불능으로 나누는 건 애초에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하고, 그다음에 특별한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두 개로 절대적 불능과 상대적 불능으로 나눠서, 절대적 불능의 경우에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상대적 불능의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치사량 미달의 독약 이랬을 때 치사량 미달의 독약은 부객관설에 따르더라도 상대적 불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네. 우리 대법원 판례는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판례 중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동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얘가 우물송에다가 농약을, 우물은 이게 굉장히 물이 많이 고여 있잖아. 거기다 농약을 이만큼 넣은 거야. 농약을 이만큼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아무도 아무런 일을 벌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랬는데 그런 경우에 치사량이지만 이런 경우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유죄 판결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체적 염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관적 염설은 그렇고, 구객관설은 그렇고, 그다음에 구체적 염설 같은 경우에 이건 이제 다른 말로 신객관설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의 기준은 행위자 플러스 합리적 제3자. 보통 합리적 제3자를 보통 일반인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다음에 판단은 일반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거 뭐야? 여기서 행위자와 일반인이 행위자가 판단한 걸 일반인이 필터링하고 그렇게 해서 확정된 인식 상황이 있으면 그 인식한 걸 그대로 갖고 와서 내가 이렇게 인식했다면 위험하나 안 하나 이걸 판단은 합리적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거죠. 네. 그다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부터 신객관설부터 아래에 나오는 학설들은 다 사후 판단이다, 사전 판단이다. 그러니까 행위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구객관설은 그렇고, 그다음에 신객관설은 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초로,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해서 일반인이 일반 법칙에 따라서 이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인정이 되면 될지 안 될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합리적인 제3자가 판단하는 거다. 이거 제가 우리나라 진짜 유명한 판례 하나 놓고 우리나라 판례들을 놓고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해하기 쉬운 것부터 가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추상적 염설. 행위자가 인식한 걸 기초로 해서 그 상황을 그대로 놓고 일반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자, 합리적 제3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대표적인 예. 술 처먹고 전봇대를 끌고 두들겨 패고 있는 애를 따르면 각 학설에 따라서 위험성을 한번 인상설은 내가 설명 안 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인상설 빼고 요 4개 학설에 따라서 판단해 보세요. 전봇대 술 처먹고 전봇대 붙들고 싸우고 있는 애. 얘를 놓고 판단해 보면 구객관설에 따르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안 위험하죠? 신객관설에 따르면 안 위험하지. 왜? 행위자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합리적 제3자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해요. 통상 이 사람의 요 합리적 제3자 요거의 역할은 또라이를 걸러내는 거다. 또라이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된 거고. 그럼 당연히 전봇대를 때리고 있으니까 위험하지 않죠. 합리적 제3자가 판단하는. 근데 행위자가 인식한 걸 그대로 제3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행위자가 그걸 뭐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때리고 있어요. 그럼 합리적 제3자가 얘가 인식한 걸 그대로 판단하니까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네, 그럼 이해하신 거예요. 전봇대 사례를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으면 주관설에 따르면 그냥 다 위험하지. 그렇지? 행위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행위했으면 다 위험한 거잖아, 그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환각범인이 미신범인이 이런 개념을 독일 애들이 만들어낸 이유가 최소한 여기 그렇잖아. 이 학설에 들어와 있으면 최소한 아무리 인정을 적게 하려고 해도 뭔가 인정하는 사례가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되는 거고, 그렇지? 얘네들은 아무리 인정을 안 하려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최소한 예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어낸 예외가 미신범, 환각범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인상설은 뭐냐? 인상설은 뭐냐?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펴보세요. 교재 웬만한 책에는 다 인상설이 나올 텐데 항상 이 책이 인상설이 안 나오네. 주관설 밑에 조그맣게 나오네. 지금 이상동 교수 책에는 나오고 아마 다른 배종대 교수 책이나 뭐 다른 책들에도 나올 거예요. 인상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상설은 위험성 판단을 어떻게 판단하면 법 적대적 행위자의 의사의 실행이 법적 평온을 교란시킴으로써 법질서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시키는 법동요의 인상. 이런 말 하는데 되게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인상설은 행위자가 이 범죄 행위를 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법 적대적 의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법적 적대적 의사가 일반인에게 이 법적 적대적 의사를 가지고 행동한 것 자체가 일반인들에게 법질서를 해야 한다는 인상을 주면 위험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법 적대적 의사를 가지고 뭔가 행동을 했고 얘가 한 이 행동 자체가 법 적대적 의사도 포함하는 법 적대적 의사를 가지고 행동한 이 전체적으로 일반인들이 제가 저런 짓을 하는 건 법질서를 동요시키는 행위다라고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으면 위험하다. 약간 절충설인데요. 이 학설에 따르면 사실은 이 인상설은요. 제가 자리를 여기다 적었죠. 추상적 위험설하고 주관설하고 여기다 적었죠. 그리고 그것도 주관설에 들어온 학설이라거나 이 인상설 독일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독일에서는 판례가 뭐라고 그랬죠. 독일 판례는 주관설이에요. 그러니까 판례가 너무 인정하니까 최소한 이 인상설은 독일에서 독일을 인정하잖아. 최소한 뭔가 가이드라인을 놔야지. 만약에 너네 말하는 대로 행위자가 인식한 걸 기준으로 행위자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안 위험한 게 어딨냐. 그럼 불능미세에서 위험성 필요하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지. 최소한 그러니까 뭔가 위험성이 없는 행위가 뭔지 어떤 게 위험성이 있는 행위인지 기준을 정확하게 줘서 조금이라도 걸러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나온 학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되게 의미가 있는 학설이죠. 판례가 너무 넓게 인정하니까 판례가 인정하는 범위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나온 학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에선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판례가 일단 기본적으로 추상적 위험설이고 뭐 국익관설 취한 것도 있긴 해요. 그렇죠. 어제 추상적 위험설이고 우리나라에서 학설 대립은 어떻게 있냐면 이 두 개의 학설 대립이에요.
핵심적인 학설 대립이 이거냐거든요. 근데 아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쪽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걸러지는 나머지 애들은 다 병원에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거고 어쨌든 뭐 요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 시체에다 총을 쏘는 사례도 병원에서 자다가 죽어 있는 사람에게 가서 총을 쏘는 거하고 그거는 여기서도 위험하죠. 여기서도 위험하고 여기서도 위험해요. 근데 장례식장에서 총을 쏘는 거에 대해서는 얘네는 장례식장에 관 속에 들어있는 시체에다 총을 쏘는 걸 얘는 위험하다고 하고 얘는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 차이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는 이 필터링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체적 경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위험성 판단 이 정도면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사례를 좀 보면 좋은데 제가 어쨌든 지금 제가 다음 주랑 다다음 주는 그냥 영상을 올려드릴 거라고 했잖아요. 영상 올려드리는 거 미리 말씀드렸어요. 새로 찍은 영상이 아니고 예전에 찍어놨던 거 그냥 올려드리는데 그 대신 케이스 풀이를 뒤에다가 지금 앞에 그만큼 수업한 거 그러니까 다다음 주까지 수업할 내용과 관련되는 사례 풀이들을 뒤에다가 강의 올리고 밑에다가 사례 풀이를 좀 더 올릴게요. 사례 풀이를 좀 올려드릴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똑같은 거 괜히 하는 것보다 바뀐 게 그 내용하고 관련해 지금 형법이 바뀐 게 뭐만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조문이 부분 한글화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바뀐 거고 나머지는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지금 수업하는 내용은 좀 지난 거긴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그 대신 제가 그걸 또 혼자 촬영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그걸 그냥 내가 혼자 촬영해서 올려야 되잖아. 그러면 그거보다는 그냥 지난 걸 쓰고 그 대신 사례 풀이를 좀 더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례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올려드리는 거에서 한번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른 책에는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이상민법 책에는 보면 여러분들이랑 저랑 가지고 있는 책이 판이 다르고 막 그렇긴 한데 이상민법 책에는 책판에는 불미술 제일 부분에 사례들을 설명하면서 사례에 따라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 다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제가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치사량의 미달하는 독약으로 사례를 시도한 경우 자 아까 제가 말했죠. 치사량 미달로 독약을 넣으면 부객관설에 따르면 뭐라 그랬죠? 상대적 불능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라고 봤죠. 자, 그다음에 여기선 어떻게 될까요? 신객관설에 따르면 얘는 그만큼 독약을 넣으면 죽는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합리적 제3자 입장에서도 어쨌든 우물에다가 농약을 넣은 거니까 사람 죽이려고 이 사람이 보기에도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겠죠. 이걸로 죽을 수 있다고 판단하겠죠. 그러면 합리적 제3자 입장에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나올 거고, 행위자가 이걸로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합리적 제3자가 판단했는데 이거 그 인식을 그대로 갖고 오면 죽는다고 판단할 거고, 그다음에 행위자가 이건 그냥 무조건 다 위험하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예를 들면 이런 거. 남의 집에 가서 이것도 구성요건 착오할 때도 많이 했던 사례예요. 남의 집에 가서 죽이려고 총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커튼이 쳐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잘 안 보이잖아. 그 상태에서 그림자가 휙 지나가서 총을 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고양이였어요. 이거 구성요건 착오할 때도 많이 했던 사례죠. 이거 구성요건 착오에 따르면은 이게 살인의 고의에서 이게 객체의 착오 중에 이가치 객체 간의 착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식했던 사실의 미수, 살인 미수와 발생한 사실의 과실 손괴인데 과실 손괴죄 처벌 규정 없으니까 살인죄 미수범 이렇게 했죠. 근데 이 미수가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 객체의 착오의 미수는 불능미수라고 했죠. 이게 이제 불능미수가 되냐 안 되냐를 보는 건데, 그러면 창에 비친 그림자가 사람인 줄 알고 했으면 그 상황에서요, 이 밑에 합리적 제3자도 그게 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사람 혼자 사는 집이면, 그렇죠? 이 밑에는 다 위험해. 여기가 문제인데 부객관설에 따르면 그것도 역시 상대적 위험으로 봅니다. 상대적 불능으로 보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위험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그 책에 나오는 임신한 것으로 보기 쉬운 부녀를 낙태함, 이건 됐고, 왜냐하면 이거는
저기 지금 낙태죄도 없는데 무슨 이건 환각범이죠. 환각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환각범이라고. 이건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환각범 상태니까 이건 빼고요. 그다음에 깡통에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내관 도화선을 결합한 폭탄을 투척했다는 건데 이게 이거 일본 판례래요. 일본 판례. 깡통에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그걸 갖다가 폭탄이라고 던졌다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구 객관설에 따르면 그건 터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 불능에 해당하고 그래서 위험성이 없는 게 되고요. 구 객관설에 따르면. 그다음에 구체적 위험설에 따르면 행위자가 그게 터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게 다이너마이트잖아. 그러니까 합리적 제3자 입장에서도 그게 터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역할이 사실은 필터링을 할 때도 있고 합리적 제3자나 행위자나 뭐 비슷하게 인식하게 되면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은 없어지게 되고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없어지게 되면 이거하고 결론이 같게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구조가. 그래서 이거나에서 위험하다고 하면 이건 그냥 무조건 다 위험한 거라고 그랬죠. 여기 다 위험해지고요. 그다음 이거 빈 금고를 털러 들어갔어. 주거침입죄는 빼고 아니면 더 쉬운 걸로 할까요? 소매치기가 이 옆에 주머니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손을 쓱 넣었어요. 자, 근데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었네. 자, 이랬을 때 구 객관설에 따르면 빈 주머니에 손을 넣은 거니까 절대적 불능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 위험설에 따르면 거기 물건이 뭐가 훔쳐갈 게 있을지 없을지 주머니에 손을 쓱 넣었을 때 일반 행위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손을 집어넣은 거고 합리적 제3자가 보기에도 거기 물건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죠. 그러면 밑에는 다 위험한 거죠. 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안 할게. 이거 판례가 있는 건데 이건 안 할게. 이건 이게 실제 사례인데요. 이 행위자가 이 사람이 술을 먹고 뻗었는데 술에 만취해서 완전히 뻗어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인 줄 알고 강간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죽었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만취해서 완전히 가 있는 거 이것도 역시 합리적 제3자가 보고도 만취한 상태에서 기절했다가 이게 있는 건지 본인 거래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합리적 제3자가 보기에도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죠. 살아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게 살아있는 그때 당시에 강간행위 할 때 살아있었다면 강간죄가 되는 거고 중간간죄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 다음에 만약에 죽었었다면 사차 오욕죄나 이런 건 될 수 있겠죠. 강간죄는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드는 예 전부터 들고 싸우는 애는 여기서는 위험성이 없고 여기서는 위험성이 있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독약이라고 생각하고 설탕을 먹인 경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건데 뭐냐면 설탕을 설탕인지 알고 설탕을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한 거하고 설탕인데 이게 독약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먹인 거하고는 달라요. 이해하시겠죠? 설탕을 설탕이라고 생각하고 설탕 먹고 죽으라고 설탕 계속 준 거하고 이게 설탕인데 이거를 독약이라고 생각하고 준 거하고는 다른 거죠. 이게 설탕을 독약이라고 생각하고 줬으면 여기서 볼 때 이게 누가 봐도 설탕이야. 근데 얘는 독약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하고 경계는 대체로 뭘 구별하는 거라고? 이 사람의 역할이 뭘 하는 거라고 그랬지 내가? 또라이 구별해내는 거라고 그랬죠. 또라이. 그러니까 설탕을 누가 봐도 설탕인데 이걸 독약이라고 이걸 제 먹으면 제가 죽는다고 하는 애가 있으면 그럼 얘 입장에서는 그 설탕이 뭐야? 독약. 먹으면 죽네? 그럼 합리적 제3자 입장에서 판단하면 위험하죠. 근데 설탕인데 그리고 얘가 이 설탕을 먹는데 왜 죽니? 그리고 얘가 필터링을 해버리면 설탕을 먹이는 게 되니까 합리적 제3자가 판단할 때 이게 위험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요 두 가지 학설의 차이를 갖다가 잘 기억을 하시는 게 제일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구별하는 거에 제가 들었던 예는 저거잖아요. 시체한테 총을 쐈는데 그 시체가 자다가 죽은 시체냐 아니면 관 속에 들어있는 시체냐 이거 두 개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 그죠? 근데 나는 사실 독일에 유학하면서 처음에 그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뭐냐면 옛날에 이제 저 형법 공부할 때 케이스에 보면 사례집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 여러분들 인과관계 판단할 때 그런 거 나오잖아요. 번개마저 죽으라고 들판으로 내보냈는데 진짜 번개마저 죽었다 이랬을 때 인과관계 있냐 없냐 이거. 이런 사례 본 적 없어요? 그 교과서에 나와요. 교과서에 보통 나오는 사례인데 내가 그거 보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랬거든. 근데 독일에 가보니까요. 진짜 비가 오면 번개가 엄청나게 쳐요. 그래갖고 진짜 나가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들판 나갔다 잘못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들판에는 번개를 맞아줄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내 몸에 쇠붙이 같은 거 있으면 이게 휙 오면 죽을 수도 있지. 그래서 처음에 독일 갔을 때 이게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제 전봇대 붙들고 싸운다고 했는데 마네킹을 붙들고 싸우는 거를 얘기를 들었는데 독일 가서 이렇게 마네킹들을 보면서 독일 애들하고 똑같이 생겼네. 마네킹이 우리는 마네킹하고 우리하고 다르게 생겼잖아. 일단 우리는 마네킹보다 머리가 크잖아요.
우리 인종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머리통이 커요. 근데 서양 애들은 머리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딱 보는데 마네킹하고 진짜 비슷해. 그래갖고 술 좀 먹으면 마네킹하고 구별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끌어안고 싸우고 이런 건 얘가 안 움직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총을 쏠 때는 진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하여튼 독일 애들이 사례를 드는 게 이래서 이런 사례들을 드는구나.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과서들에도요 대체로 독일 교과서들이 설명하기 위해서 들었던 예들을 많이 갖고 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이제 그런 걸 많이 갖고 왔다가 최근에 이제 어떻게 약간 바뀌냐면 우리나라 판례들이 많이 쌓이는 부분은 우리나라 판례들로 조금씩 사례들이 교체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판례가 없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나라 판례들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독일 교과서에 나오는 사례들이 그대로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처음에 하여튼 공부할 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례들을 드냐, 사람을 바보로 하나 그랬는데 독일에 가보니까 요게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하여튼 느낀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독일 애들은 이렇게 설명해도 애들 되겠구나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구체적 위험설하고 추상적 위험설을 구별하는 거를 다시 한번 잘 숙지를 좀 해보시면 좋겠고, 제가 사례를 좀 드리면 사례 풀어드릴 때 그 풀어드린 사례를 가지고 한번 조금씩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중지미수로 가겠습니다. 자, 중지미수로 가면 중지미수까지는 합시다. 오늘 시간 좀 다시 넘어가도 이거 간략하게 설명하고 어쨌든 내 강의를 또 오늘 내가 설명한 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지난 강의를 제대로 수업을 한 번 다시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자, 중지미수는 회사 말씀드렸지만 그 법조문도 보시면 중지미수는 26조인데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낸 그림은 아니고요. 독일의 형법학자가 그 사람 교과서에다가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근데 그것도 올려드릴게요. 그 그림 그대로. 근데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중지미수도 미수니까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죠. 자, 여기 집이 있습니다. 여기 집이 있는데요. 이 집에 사는 애들이랑 원수를 진 어떤 놈이 리어카에다가 폭탄을 싣고 리어카를 끌고 올라가요. 사람이 리어카를 끌고 올라가요. 언덕을 딱 올라가요. 그럼 여기까지 딱 올라가서 여기서는 끌고 갈 필요가 없죠. 놔버리면 지가 알아서 굴러 내려갈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얘가 여기 정상에 가기 전까지는 끌고 올라가다가 그냥 에이 하고 스톱해버리면 결과 발생할 일이 없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행행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실행에 착수해서 실행행위를 쭉 하다가 스톱 해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를 넘어가서 리어커를 놔버렸어요. 놔버린 상태에서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지? 얘가 쫓아가서 다시 리어커를 붙들어서 끌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걸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6조가.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여기까지지. 그 다음에 그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그럼 이건 뭐야? 여기서 행위가 다 끝났으니까 이게 막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걸 결과를 방지하려면 얘가 쫓아가서 리어커를 붙들어서 끌고 올라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중지미수를 인정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종료미수, 미종료미수 이렇게도 말하고 실행미수, 착수미수라고도 말을 해요. 용어를 그렇게 씁니다. 실행미수, 착수미수 또는 종료미수, 미종료미수 이렇게 해서 보통 설명을 합니다. 보면 자, 착수미수는 미종료미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만큼 있죠, 요만큼. 여기가 미종료미수라는 거는 행위를 하다가 행위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미종료미수 또는 이거를 착수미수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실행위를 종료했다고 해서 종료미수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실행미수라고도 합니다. 자, 실행미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미종료미수는 행위만 중단하면 그냥 중지미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종료미수는. 근데 종료미수는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여기 해당할 수 있는 게 총으로 사람을 쏠 때도요. 여기는 총으로 조준하면 실행 착수가 있는 거라죠. 조준했다가 방아쇠를 안 당겼어요. 그러면 그냥 중지미수가 되는 거죠. 여기는 방아쇠를 당겼어. 애가 맞았어. 죽게 생겼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중지미수가 되는 거지? 걔를 데리고 가서 살려내야 돼요. 그럼 중지미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죽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뭘 어떻게 돼? 기수지.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봐봐. 사람을 죽이려고 총을 쐈잖아. 근데 중간에 내가 얘를 살려보려고 어떻게 막 했지만 어쨌든 얘가 죽었어. 그럼 뭐야? 살인 기수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살인 기소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끝.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눈다는 점, 요거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딱 요거까지만 할게요. 중지미수의 중지미수를 특별히 처벌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제 요 시점에서 법조문에 25조, 26조, 27조의 형량을 한번 봅시다. 형량을 어떻게 하는지. 자, 25조가 장애미수라고 그랬죠. 자, 25조 장애미수는 뭐라고 돼 있나요?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감경할 수 있다는 감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자어로 임의적 감경. 임의적 감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지미수 볼까요? 중지미수는 뒤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형벌을 어떻게 한다고 돼 있나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이거는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된다. 이걸 필요적 감면이라고 합니다. 필요적 감면. 필요적으로 감경이라고 해야 된다. 필요적 감면. 불능범은 그때 뭐라고 됐어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건 뭐야? 임의적 감면이죠. 자, 그러면 이걸로 볼 때 법적으로 어떤 걸 가장 가볍게 취급하고 어떤 걸 가장 무겁게 취급하죠? 세 개 중에? 형을 무조건 깎아줘야 되는, 최소한 깎아줘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중지미수를 가장 가볍게 처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능미수는 해줘도 안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거지만 최대한 해주면 면제도 가능해요. 불능미수는. 근데 장애미수는 면제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보면 장애미수가 제일 무겁고 그 다음에 불능미수, 중지미수. 중지미수를 가장 가볍게 처벌합니다. 그러면 왜 가장 가볍게 처벌하느냐 중지미수를. 똑같이 미수인데. 예, 이거에 대해서 학설이 나오는데요. 참고로 거의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학설들 다 독일 학설들인데요. 독일은요 중지미수 처벌하지 않아요. 필요적 면제예요. 필요적 면제. 그럼 생각해봐. 필요적 면제니까 당연히 왜 가볍게 얘는 왜 처벌하지 않느냐라는 걸 논의할 수 있지.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이 학설 대립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감경이나 면제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감경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내가 보기에 법원이 저걸 중지했다고 해서 저걸 면제할 것 같진 않아요. 우리나라 법원이 면제하는 경우 거의 없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예요. 독일은 필요적 면제예요. 중지미수가. 그러니까 중지미수가 되냐 안 되냐는 굉장히 중요하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필요적 감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금 논의가 차이가 다르다. 그래서 독일은 이게 그러니까 면제되는 이유가 뭐냐를 설명하면 되잖아. 면제되는 이유. 독일은 면제되는 이유만 설명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중지미수를 가볍게 처벌하는 이유가 뭐냐고 할 때 면제만 갖고 설명하면 안 되고 모두 설명해야 돼. 감경도 같이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거기 보면 황금다리 이론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다시 황금다리를 건너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놓아준다는 거예요. 네가 돌아오면 너는 용서받을 수 있다. 라는 다리를 놓아준다는 게 황금다리 이론이고, 보상설, 공적설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그 행위자가 자의로 범죄 완성을 중지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다. 그래 네가 스스로 네가 어쨌든 돌아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형벌 목적설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미 중지미수를 해서 스스로 자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없어진 거다. 그래서 형벌의 목적이라는 게 일반 예방, 특별 예방 뭐 이런 것들 쭉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지금 다시 형벌을 가해서 뭔가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만한 게 없어진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형벌 목적설. 그다음에 법률설, 이거는 이제 유법성 감소설, 책임 감소설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용어를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형법 총론 1에서 어느 정도를 이해하고 넘어오셨는지. 불법은 크다 작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법은 크다 작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법은 크다 작다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책임은 크다 작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유법성은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있다 없다의 문제예요. 여기서 아까 제가 말할 때 이거죠. 구성요건, 유법성, 책임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불법이라고 부르잖아요. 구성요건은 거기서 그 죄의 크기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유법성하고 묶어놓으면 이 구성요건이 크다 작다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무겁다 아니다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은 크다 작다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원칙이라는 게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책임의 양과 형벌의 양이 비례해야 된다는 거, 같아야 된다는 게 이게 책임원칙인데 이 책임의 양은 또 불법의 양과 같아야 된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책임원칙이거든요. 형법에서 말하는 책임원칙이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불법은 크다 작다 말할 수 있고 책임도 크다 작다 말할 수 있고 형벌도 크다 작다 말할 수 있는데 위법성은 크다 작다의 문제는 없어요.
그냥 유법성이 있다, 없다. 밖에 없어요. 유법성이 학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유법성은 그거잖아요. 유법성의 의미가 뭐라고? 유법성이라는 건 우리 전체 법 질서가 허용할 수 있냐 문제가 유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의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방위 거잖아. 정당방위를 검토해서 정당방위 인정되면 유법성이 없다. 끝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 용어들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 학설에 보면 법률성에 위법성 감소설이라는 게 있어요. 위법성은 감소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위법성 감소라고 하지 말고 불법 감소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 일본에서 공부한 그 노친내 학자들이 그냥 이렇게 주장했던 학설이에요. 이렇게 무시해도 되고. 책임 감소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다수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면제하고 감경을 나눠서 설명해요. 면제에 대해서는 그 현면 목적설 또는 뭐 황금다리는 뭐 뭘 해도 상관이 없고요. 면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통상 지금 현재 다수설은 형벌 목적설 플러스 면제는 형벌 목적설, 그다음에 감소는 책임 감소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 게 현재의 다수설입니다. 네, 요렇게 보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실 때 조금 그런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은 이게 우리나라 형법 체계 있잖아요. 이게 독일 형법 체계고 이 독일 형법 체계가 사실은 스페인도 같거든요. 제가 여기서 굳이 스페인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스페인이 남미가 다 스페인 식민지잖아요. 그러니까 남미에서도 다 우리랑 똑같이 이렇게 형법을 배우고 있다고요. 남미 애들도. 그러니까 결국 보면 독일계의 우리와 비슷한 형법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들 다 마찬가지고 폴란드 이런 데도 그렇고요. 지금 그쪽으로 넘어가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스페인 이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남미가 다 그렇고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있고 그래서 50몇 개국이에요. 지금 이 형법 체계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독일 근데 뭐 그렇다고 기본 이론이 그쪽하고 같다는 거지 형법 도문 자체가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형법 체계가 된 이유는 그 일본 때문이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이 독일하고 친했잖아. 그러니까 일본이 저기 새로운 법체 시스템을 받아들일 때 독일하고 친했으니까 독일 법 시스템을 그대로 정확하게 네덜란드부터 시작한 건데 네덜란드도 독일하고 같다 그랬잖아요. 시스템 거의. 그러니까 네덜란드, 독일 이런 시스템을 일본으로 개수를 했고 일본이 식민지 시대에 우리나라에다 그 형법을 그대로 쓴 거죠. 자기네 형법을 그대로 일본 형법이 그 독일 형법을 개수한 거니까 우리가 근데 그 형법을 그대로 썼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형법을 이제 해방된 이후에 새로 만들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좀 약간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인데 일제 시대에서 최소한 우리나라 형법을 새로 만들 사람들이 해방되자마자 형법을 새로 만드는 사람들은 어디서 교육받은 사람들일까? 법학 교육을. 일본 제국주의의 그 형법을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와서 만든 거예요. 정확하게 뭐 일부 학자들은 우리 형법 이거 만든 게 사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볼 때 이 정도면 형법 정말 잘 만든 거긴 해요. 그래서 이 형법 초안을 만든 사람을 엄청 추앙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친일파들은 절대 공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 친일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형법이 잘못된 것만 전 찾죠. 이게 무식하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뭐 이런 것만 말하는데 아무튼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독일 걸로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초기 학자들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법대에서 법학 교육을 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실은 다 일본 법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학설들도 일본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교과서에 절반이 일본 학설들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저한테 형법을 가르쳐준 선생님들 세대, 그 선생님들 세대들은 일본에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바로 다이렉트로 독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게 또 교과서들이 많이 나오냐면 우리나라하고는 잘 안 맞는데 갑자기 독일 얘기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독일에서 유학을 했지만 이제 그게 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박사과정 다 수료한 다음에 독일 유학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법학을 한국에서 공부할 만큼 했어요. 그래서 독일 가서 공부를 하니까 이게 한국에서 독일에서 논문 쓰려면 물론 독일 법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죠. 독일에서 한국 논문을 쓰니까 독일 법에 맞춰서 써야 되잖아. 독일 법에 맞춰서 쓰지만 이게 우리나라에 사용돼서 있는지 없는지 저는 항상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싸움만 하고 독일 유학 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 어차피 독일에서는 독일 법에 맞춰 써야 되잖아. 독일 법에 맞춰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나라 거를 잠시 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은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독일 유학하고 온 저희 후배들도 보면 깝깝할 때가 있어요. 저 얘기를 왜 하지? 저 우리나라에 특도 없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맞지도 않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법하고 안 맞는 얘기인데 저런 얘기를 왜 하지?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 이 교과서나 이렇게 내용들을 보다 보면 이게 이걸 꼭 이게 우리나라하고 잘 안 맞는데 꼭 이렇게 막 설명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중간중간 얘기를 할 건데 공법론에 가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공법론에 가면 그 아까 이것도 말했잖아요. 주관설도 인상설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제가 말한 인상설도 저게 독일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론이라고 했죠. 왜? 독일은 판례가 주관설을 취하니까 이걸 갖다가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취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인상설을 갖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 기존의 입장보다 가벌성을 확장하는 이론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학자들이 가벌성을 확장하는 이론들을 그렇게 취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독일 형법을 막 공부하면서 독일 거에 이렇게 딱 이렇게 독일 형법으로 공부를 제대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거랑 이거 우리 형법이랑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거기서 약간 틀어진 이론들이 조금 있어요. 적용될 수 없는데 가지고 들어온 이론들이 좀 있어서 뭐 그런 것들도 좀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정도 마치고요. 저기 이게 어차피 진도는 다 나가야 되는 거니까 제가 일단 올리는 거는 조금 양을 좀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갔다 와서는 지금 한 2시간에서 한 10분 빠지게 했는데 한 2시간 좀 넘게 2시간 한 20분, 15분, 20분 정도씩 해서 진도를 쭉쭉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하여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